증가했죠. 중국 역시 비슷합니다. 20년 전에는 395톤을 가지고 있었죠. 공식적으로 395톤이던 중국의 금은 현재 무려 1948톤으로 1553톤이나 증가했습니다. 전쟁의 방식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상대 국가에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죠. 자본주의 시대, 금융 분야가 주요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펜타곤 역시 신경 써야 할 것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주식과 채권 등의 자산도 치명타를 입히는 무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펜타곤은 2009년 처음으로 가상 금융전쟁을 실시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금융공격을 할지 예상해보는 게임이었죠. 미국의 브레인들을 모아 각각 미국팀, 중국팀, 러시아팀 등으로 나눠서 팀플게임으로 진행했습니다. 금융경력 30년, 금융무기를 사용하는 데 익숙한 제임스 리카즈는 여기서 중국팀으로 참여를 했죠. 제임스 리카즈는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미국에 대응할지 고민 끝에 이런 전략을 짰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한다. 금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통화를 만들어낸다.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였죠.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같은 중국팀 교수님께서 제임스 리카즈의 생각을 듣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금융전쟁을 준비하는데 여기서 금이 왜 나오냐는 거였죠. 금은 쓸모없는 돌조각이니까요. 금에 가치가 있다는 견해, 금을 통화로 보는 견해는 다수가 아닙니다. 학계 다수는 금을 쓸데없는 것으로 보고 있죠. 제임스 리카즈는 금 이야기를 꺼낸 것만으로도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리카즈의 전략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죠. 이것이 20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러시아와 중국이 진짜 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였어요. 같은 중국팀 교수님은 쓰잘데기 없는 금이라고 고려할 필요도 없다고 했었는데요. 가상이 아닌 현실에서는 제임스 리카즈가 생각했던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러시아는 약 20년 전만 해도 343톤의 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8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죠. 하지만 현재 러시아는 무려 2299톤의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568%나 증가했죠. 러시아는 금 안 산다, 이제 그만 살 거다 하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비슷합니다. 20년 전에는 395톤을 가지고 있었죠. 후진타오 전 주석이 재임하기 시작할 즈음부터 금을 모으기 시작하더니 시진핑 주석이 재임한 이후로도 변함없이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395톤이던 중국의 금은 현재 무려 1948톤으로 1553톤이나 증가했습니다. 약 393% 증가한 것이죠.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그래프가 계단 모양인데요. 중국이 공식적인 발표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안 발표를 안 하다가 2009년 갑자기 중국이 발표를 했죠. 우리 600톤에서 1054톤으로 늘어났다. 그리고서 또 한동안 발표를 안 하다가 갑자기 2015년 우리 금 57% 늘어났어. 이렇게 발표를 했죠. 어쨌든 현재 중국의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공식적인 금은 1948톤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제임스 리카즈 역시 중국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약 4,000톤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매장된 금도 많고 채굴하는 금 역시 많다는 점, 그리고 금 시장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주장은 아닙니다. 하버드 교수님이 비웃었던 그 금, 중국은 도대체 왜 모으고 있는 것일까요? 제임스 리카즈는 바로 보험과 금융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금의 보험적 역할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 감소 위험을 방지하는 해지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때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금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 오르죠. 금은 물가는 오르지만 경제는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그러니까 경제 불황에서도 금은 보험 역할을 합니다. 제임스 리카즈는 그 근거를 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인플레이션 시대를 의미하죠.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유명했던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입니다. 1965년 1.6%였던 물가 상승률은 1980년 13.5%까지 올랐죠. 물가는 치고 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악화되었습니다. 실업률 역시 치고 올랐고 연준은 금리를 20%까지 올려버렸죠. 이러한 불황 속에서도 금은 제 역할을 똑똑히 했습니다. 1973년부터 1981년까지 온스당 35달러에서 800달러까지 올라갔죠. 또 금은 다른 것들과는 달리 디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디플레이션을 싫어하죠. 빚꾼 돈이 많은 쪽에서는 디플레이션을 싫어합니다. 돈의 가치가 올라가서 빌린 돈보다 많이 갚아야 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인플레이션의 경우 부채의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덕분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빌린 돈보다 적게 돌려줘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좋아합니다. 엔간한 경제 침체, 디플레이션에는 어떻게든 돈을 풀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런데 해도 돈을 찍어도 통하지 않는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그때는 미국이 스스로 금값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미국이 대공황에 빠졌을 때 이미 시도한 방법입니다. 1933년 1온스당 약 20달러였던 금값을 35달러로 올려버렸죠. 예전에는 약 20달러를 주고 금 1온스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조치 이후에는 35달러를 줘야만 금 1온스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달러 가치가 하락한 것이었고 이것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인플레이션 요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심한 디플레이션이 와도 이렇게 금값은 오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잠깐만, 인플레이션은 그렇다 치고 디플레이션은 다르지 않나요? 당시 미국 정부가 금값을 인위적으로 올렸던 것은 1930년대 근본이제를 시행하고 있을 때인데 1971년 근본이제가 끝났잖아요. 지금은 근본이제가 아닌데 그때 상황을 근거로 가져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분명히 다수의 견해는 금은 통화체계에서 아무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입니다.
그러나 제임스 리카즈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둘 조각에 불과한데 왜 미국은 8,000톤이나 가지고 있는 거죠? 왜 독일은 3,000톤이나 가지고 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힘들다면서 각각 2,400톤이나 가지고 있을까요? 힘들면 팔지. 작지만 금융이 튼튼한 나라 스위스는 1,000톤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다이아몬드는 안 가지고 있으면서 금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이 질문은 론폴 연방하원 의원이 청문회에서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에게 한 질문입니다. 론폴 의원은 금이 돈이냐고 물었어요. 버냉키는 금은 돈이 아니다, 자산이다, 재무부 채권이 돈이 아닌 것과 같다라고 대답했죠. 론폴 의원은 이어서 왜 미국이 금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어요. 왜 다이아몬드는 안 가지고 있으면서 금은 가지고 있냐고 물었죠. 이에 대한 버냉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게 오래된 전통이라서요. 전통이라서 이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가지고 있을 뿐이다 라는 답변이었죠. 제임스 리카즈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을 변형된 형태의 근본이제, 통화체계에서 금이 여전히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죠. 제임스 리카즈는 그 근거를 연준의 재무상태표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금증권. 미국 재무부가 연준에게서 금을 가져가고 발행한 금증권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들 때마다 자꾸 돈을 뿜뿜 뿜어대면 달러에 대한 신뢰,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렇게 무너지려 할 때 어려운 순간 이 금증권을 통해 재무부가 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거죠. 연준의 재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이라는 겁니다. 세계 통화체계의 중심은 달러고 달러를 발행하는 연준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금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순간 미국은 다시 금에 의존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아닌 척하는 그림자 근본이제라는 말입니다. 제임스 리카즈의 말이 근본이제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왜 1930년대 금값 인상을 근거로 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오면 미국이 금값을 올릴 것이라는 주장 속에는 지금의 통화체계가 변형된 형태의 근본이제, 금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보험 이외의 금의 또 다른 역할은 바로 금융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달러를 찍으면 찍을수록 달러의 가치는 줄어듭니다. 그럼 이 줄어든 달러의 가치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로 가죠. 새로 돈을 찍어내서 기존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부가 미국이라는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미국 내 은행에 돈을 예금한 사람, 월급을 받는 직장인, 연금을 받는 퇴직자의 부가 국가로 이동합니다. 워런 버핏이 인플레이션을 세금이라고 한 것도, 밀턴 프리드먼이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라고 한 것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만큼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 국가 간 이동입니다. 달러의 60%는 미국이 아닌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만큼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달러의 가치가 깎이면서 그만큼의 깎인 가치들이 미국으로 흘러들어오죠.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축통화를 발행할 때마다 얻는 이익을 시뉴리지라고 합니다. 벅메스터 플러는 이해하기 쉽게 그냥 강탈이라고 표현했죠. 동의 없이 가져가는 것이니까요. 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강탈로부터 중국의 자산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 규모는 세계 1위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 외환보유고를 달러로 채우고 있죠.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구성은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달러입니다. 이 말은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할수록 중국의 달러 표시 자산이 미국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 외환보유고에 금이 있다면 달러 표시 자산은 가치가 하락하지만 금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미국이 달러 가치 하락이 일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중국을 공격해도 중국은 금으로 이것을 방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임스 리카즈는 말합니다. 중국이 금을 보유하듯이 일반인 역시 금을 보유해야 한다고요. 여기서 일반인은 미국에 사는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사는 개인 역시 포함됩니다.